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주제는 이게 뭐죠? 오늘은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말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는 여행, 히스토리 그리고 캐즘입니다. 캐즘인데 제가 1995년에 여행을 처음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넘게 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제가 87년도 초에 여행사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겪었던 저희 여행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행사들이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한 17년 전쯤인가 앞으로 여행사는 변한다, FRT 상품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 금가게 상품으로 해서 개별 여행이 갔을 때 여행사들은 어떤 수익 모델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지금 마이드팁에서 하는 전 세계 현지 입장권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고, 호텔을 지금 익스페디아 같은 것도 다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은 여행사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여행사에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제가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에 대한민국 대통령 월급이 1억 2천 정도였을 때 무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억 정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있지 않고 실리콘밸리에 한국 연구소 소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계셨던 분인데,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려 연봉 10억, 대통령 연봉의 10배를 주고 그 사람을 소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우연히 들은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캐즘이라는 강의였었는데, 그때 참가 대상은 딱 6명이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사람 6명 대학생을 경쟁대에서 뽑아갖고 그 사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들어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강의였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캐즘이었었어요. 캐즘이라고 얘기하면 CHAS. 지구과학에서는 두 단층이 만났을 때 격렬히 부닥치고 그 사이에 절벽이 생깁니다. 건너갈 수 없는, 니마 그거 건너가지 마오.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데, 절벽이 생긴데 그걸 캐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는 사람들이 많이 쏘합니다. 와 하고 좋게 막 쓰다가 그게 대중화 확산되기 전에 사라지는 상품, 우리 캐즘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기업이 생존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갖고 막 보급이 되고 난리쳤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넥스트 스텝, 다음 급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절벽에 다 빠져 죽는 그런 현상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기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 레벨을 못 넘어갔을 때, 넥스트 스텝을 못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캐즘이라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여행사에서 과연 대한민국 여행업에서는 몇 번의 캐즘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강연을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이유는 넘겨주세요. 예. 제가 강호 프로 발기인 건 아시죠? 예. 한 25년 만에 다시 강호 프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시간 여행 같은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 술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여행업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인 여행사의 효시는 1912년 일본 교통공사에 있었습니다. 일본 교통공사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운영을 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 티켓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1942년 광복 이전이죠. 일본 동아교통공사 자펜 투어리스트 뷰로 JTB 경성 지사가 근대화된 여행사에 한국에 최초에 나타났던 여행사랍니다. 그럼 한국인이 세운 여행사 도대체 언젠가? 1945년 조선 여행사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최초의 여행사. 그때 이 조선 여행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때 대표자가 누군가 봤더니 빈원식이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 여행사의 규모를 잘 모르면 대표자분들이 어떤 사람이 한가 보면 윤곽이 좀 나오죠. 이 빈원식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였고 교통부 차관이었고 초대에 지금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데서 비서관 역할을 했신 분입니다. 연합통신, 합동통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창기 조선여행사는 깨끗발이 있었습니다. 그죠? 청와대에 계신 분, 대통령을 모신 분, 교통부 차관을 하신 분,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지금보다 더 훨씬 나 여행사 다니는 거 폼나! 라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49년 대한여행사가 생겼는데요. 대한여행사가 조선여행사는 일본 동아교통공사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여행사가 조선여행사입니다. 한국의 고려여행사가 만들어가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만들었듯이 일본 동아교통공사의 직원들이 수속되어 있던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여행사가 조선여행사고 조선여행사가 1949년 대한여행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대한여행사는 우리 지금 알고 있었죠, 그죠? 지금까지 이게 변천에서 54년 전쟁 기간은 없어졌다가 54년 재결성된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인 손으로 최초로 만든 여행사는 조선여행사고 그게 KT까지 왔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행업을 1기, 2기, 3기, 4기로 한번 나눠봤어요. 1기에는 1960년대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제도 시기 미국 출국자 수를 보니까 5만 명, 입국자 수를 보니까 4만 5천 명. 이때는 허수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 출국했을까? 이때는 대한민국 사람, 외국인 사람 구분 안 하고 다 함께 통계 자료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왔다 갔다 한 숫자가 이겁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가기보다는 외국에 있는 한국에 오는 대사들, 그 가족들, 군인들 이 숫자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 국사가. 이때 비로소 한국의 여행사, 국내 여행 효신 워커힐이 63년도에 개관합니다. 워커힐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달러가 부족한데 그 달러 어디서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헛도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와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달러들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걸 좀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필 국무총리한테 명령을 하죠. 내가 차관을 얻어올 테니까 그 군속들 한국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라 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워커힐 개발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기도 하죠. 여기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 호텔을 만드신 분들은 일본에 가서 냅킨 접는 거, 수저 놓는 걸 보고 공부해서 와서 이 호텔에 개관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기 근무하셨던 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너무 오래된 얘기 같지만 이때 새마을운동도 일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자유화는 언제 일어났을까? 우리 다 87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질적인 자유화, 최초의 자유화는 1983년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단 50세 이상이 돼야 되고 1년 이상 200만 원을 유치를 해 금융기관의 한 사람에 한해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외국 여권가 가서 여권 만들어줘요. 그건 아닙니다. 자격만 줬다 되는 거고 여권을 발급하는 건 계속 장관 추천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그게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때 당시 83년도에 200만 원이면 이문동에 기와집 단독집 한 채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그게 280에서 300, 한 20만 원이면 예, 이문동에 제가 왜 잘 아느냐? 이문동 앞에 예, 아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친구가. 예. 그가 280만 원 주고 샀어요. 예, 부모님이. 꽤 큰 돈이죠. 기와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 1년간 유치한 사람들한테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권리, 자격증을 줬습니다. 심사 그거는 이 시간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제2기에 들어서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새마을운동 이후에 먹고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예.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예. 97년 71년생에서 79년에 완공됐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이때 난리 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대한민국도 이러한 특급 호텔이 있다. 뭐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또 재미난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장 여행사는 어딜까요? 우리 다 하나투어 알고, 모두투어 알고 있죠? 하나투어 알고 있죠? 서울교통공사. 예, 서울교통공사. 1971년도에 상장된 최초의 상장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모릅니다. 나도 잘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투어가 2001년도에 상장된 게 최초의 여행사 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1971년 서울교통공사가 상장됐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느 회사일까요? 이 회사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사장님 지금 누구시냐면 일동 월드와이드의 강항구 회장님이 이때 여기 사장님이셨습니다. 1976년도에 여기 사장님으로 부임하십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초의 상장사 사장님이 지금도 계신 거죠. 왜 그러냐? 이분 아버님이 증권협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증권협회 회장을 2번 하셨고 증권협회 만드시면서 우리 회사에서 슬쩍 집어넣은 게 서울교통공사였습니다. 이 증권회사 사장님이 어떤 증권 하셨냐면 동서증권 하셨어요. 지금 대우증권의 전신이시죠. 어쨌거나 우리는 초대 상장된 회사의 사장님도 지금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주로 국내 관광이 줄을 잃었고요. 이때 해외적 수위는 일본 시장 중심의 인바운드 여행과 중국 노무자 파견 수요가 됐어요. 여건은 어떻게 됐느냐? 관용 여건, 상용 여건 이렇게 여건의 발급이 제한이 있었는데 내가 합창단에서 해외를 나가신다. 그러면 문화교통부에서 장관의 초청을 받았고 해외에서 초청장이 오면 그 초청장을 문화부에다 집어넣고 문화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면 다시 여권과 가서 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 장관의 허락을 득해야지만 가능했고 여권도 관용 여권, 상용 여권, 문화 여권 있었습니다. 주요 여행사는 수도관광소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 23개의 여행사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행사가 신고제가 아니고 유일하게 23개의 회사만 가능하다.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관광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기병 회장님이 지금 상무 과장으로 계실 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거 보시면 그 당시 아마 23개의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허가권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김기병 회장님이 청와대 대통령한테 나 이제 그만둘 테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행사 허가증 하나 달라 라고 해서 허가증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질풍 노도의 시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러면 출국자 수가 얼마냐? 91년도에 국민 출국자 수가 200만 명. 이때부터 구번들이 시작합니다. 내국인 입국자 수는 240만. 1991년 수치입니다. 주요 이슈는 이렇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대한민국만 여행 자유화가 87년에 생긴 게 아니고 대부분 한국과 일본, 중국 공통적으로 겪은 나라가 있어요. 겪은 사실이 있는데 일본은 동경올림픽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시켜줬고 한국은 서울올림픽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시켜줬고 중국도 아시안게임이 지나고 나서 해외여행 자유화됐습니다. 결국은 아시아 나라 대부분들은 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에서 국민 통제 수단을 갖고 있었던 해외 축구사를 풀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때 당시까지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롯데관광이었습니다. 80년대 아시안게임 국민 지정 여행사가 됐었죠. 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가 되고 89년에 9일 여행사가 창립을 합니다. 9일 여행사 히스토리는 잘 아시죠? 아닙니다. 9일 여행사는 고려 여행사에서 만든 회사죠. 그죠? 고려 여행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잘렸어요. 몇 분이 잘려서 현직 다 계신 분들께서 백숙에 있다가 부장님 모시고 한번 나가서 만듭시다. 해서 만든 회사가 모두통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1991년 드디어 해외여행 적자가 되고 93년 우리가 알고 있는 국진 여행사가 창립됩니다. 하나투어가 설립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투어 설립했던 사람들이 원래 국민 여행사였던 사람인데 왜 또 가서 몇 년 만에 갈라쓴 거예요 도대체? 몇 년 됐죠? 4년. 3년 만에 갈라쓴 거죠. 왜 갈라섰을까요? 신기하죠? 왜 갈라섰을까요? 그때 당시 패키지 프로그램이 한 24개 여행사가 했었는데 다 출발 보장이 좀 안 됐습니다.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B2B를 해보자. 홀세일러를 해보자 하고 국일 여행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국일 여행사 그랬죠. 우리 도와주면 같이 먹고 삽시다. 우리 힘을 내서 다 크게 하는 피자를 모읍시다. 좀 지났더니 피자는 다 잘만 먹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봤더니 이게 저 크지는 않나. 박사관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난 옛날처럼 다시 집판할래. 그 집판을 만든 여행사가 국진 여행사입니다. 국일 국진. 그 회사가 하다가 국진 여행사 한참 하다가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다시 B2B 가. 그래서 만들기 하나투어입니다. 그렇게 두 회사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97년 IMF 구제금융이 옵니다. 왜 여행 박사라고 얘기했냐면 IMF 때 모두 다 안 당했어요. 유일하게 잘 나가는 회사가 딱 하나 여행 박사만 잘 나갔습니다. 이때 여행 박사가 딱 정벌레 비트를 갖고 일본에 실어 날리면서 진짜 저렴한 상품이다 해서 중앙일보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유일하게 잘 나갔습니다. 모든 예스컴에서 앞으로는 이런 여행을 해야 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99년 온라인 여행사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게 시다 보면 그전에는 판매하다가 드디어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는 95년도에 창업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여행사들 상황을 보면 패키지 상품,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은 어딜까요? 그죠? 적혀 있죠. 우리는 제방이다 한진이다 막 그런데 최초의 상품은 금성에서 만든 로얄 홀리데이. 요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요 회사? 한때 잘 나갔죠? 잘 나갔죠? 요거 아까 최초의 상동사 만든 사람 그분이 회사 말아먹고 다시 만든 게 이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로얄 홀리데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방 아일랜드 한진 고려 선투어. 이 선투어 출신들이 나가서 만든 게 서울항공 여행사, 나들이, 아주관광, 레인보우, 롯데관광, 패밀리투어, KTV, 전보투어, 생해피투어. 롯데만 해도 사실 여행사들 재밌었습니다. 그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네일투어나 세계로 관광 여기 세계사장님 나오죠. 다 맘먹었었어요. 그래서 크게 똑같거든요. 지금 다 20명에서 40명 안에, 그렇죠? 우리 다 다이다이 텄었어요.
쇼핑 사장님 잘 나가셨습니다. 예. 참 잘 나갔어. 세계로 예, 예. 네, 그렇죠. 이때만 해도 관광청이고 신문사고 아주 좋았습니다. 광고할 때가 무지하게 많았으니까, 그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70개에서 한 100여 개 회사가 고마고마한 새끼들이 고마고마한 회사들끼리 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삼지는 이렇게 올림픽 때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금성광 신규 여행사가 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유. 그 과거에는 23개의 허가제 여행사만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여행사들이 막 생겼어요. 이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 여행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던 회사들입니다. 롯데, 대한세종, 시애프랑스, 온누리 막.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무기를 갖고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새로운 상품만 나오면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나왔었는데 이때가 성공 요인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고마한 여행사 한 30개에서 50개 나왔을 때 유통구조의 혁신을 갖고 왔다. 도매 상품을 처음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하나투어가 모두투어가 상품이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유통구조의 변화를 갖고 왔었다. 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패키지 시장으로 상품을 갖고서 성공했는데 고마고마하다가 하나투어가 유통구조에 변화를 줘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내일투어, 내여행박사, 해초에 패키지만 하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새로운 또 신상품 개발해보자. 상품 기획으로 신규 시장에 진출하였었고 그 다음에 기업체는 우리 집안에 삼성 이렇게 그룹사에 관시가 있는 분들끼리 상여행 시장을 자기네끼리 가족 내부 거래를 해서 이런 시장 구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2000년까지 해외 자연고 무렵까지 대한민국 여행사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죠. 이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러나 1997년도 IMF가 오면서 진짜 울고불고 난리치고 여행사 다 난리 났었죠. 그때 캐즘이 발생합니다. 캐즘이 발생했을 때 면허하고제도 여행사들은 다 탈락시켰고 대부분 다 탈락됐고 신규 진입한 여행사도 3억 온누리 시에 같은 회사도 그 캐즘을 못 넣고 다 자빠지게 된 거죠. 자, 2000년 넘어와서 이제부터 흥미진진하게 이제 시작합니다. 2001년도에 하나투어가 상장을 하고 2005년에 모두투어 상장하고 2006년 상장 쭉 갑니다. 우리가 보는 또 세종여행사도 관심 대상이니까 세종의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한컴 리서치에서 나모 인터랙티브 사원을 변경했다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지금은 세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사보다는 물류회사에 가깝죠. 그죠? 여행사는 거의 조금 물류회사에 가깝죠. 싱가포르 세종의 캐시카고에서는 세성항공에 싱가포르 항공치에 있어요. 한 30년 하시면서 그게 여행사에 계신 분들도 싱가포르 항공이 세성항공이 세종 거였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캐시카고로 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2008년. 결국은 2000년 들어와서 여행사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100개에서 200개 회사가 직원 20명에서 100명 사이로 치고받고 하다가 드디어 갑작스레 이제 대형 여행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여행사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어요. 2010년
대한항공에서 발권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9% 받다가 12%, 7% 받다가 5% 받다가 하락했습니다. 그건 여행사의 수익이 대부분 항공권 수수료였었습니다. 이걸 안 준다 그러니 여행사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드디어 2010년 전후에 대한민국에 2차 캐짐이 발생됩니다. 갈 사람, 살 사람, 죽을 사람. 상장사, 비상장사, 그룹 계열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업이 이 항공권 폐지, 발권 폐지가 어떻게 여행사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근데 우리는 항공권 커머셔가 대한항공에서 뜬금없이 갑작스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0년대에 이미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행사 폐지는 항공권 수수료는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됐었죠. 단지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대처를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단계로 오죠. 이미 2000년 이전에 5년에서 10년 전에 발권 폐지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발권 수수료가 싹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여행사가 없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때 당시 항공권 발권 수수료 폐지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철천지한이 됩니다. 이때 왜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을까? 그 발권 수수료라는 폐지돼갖고 그때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행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수료를 안 받고 공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수료가 나올 거라고 새로운 수수료가 나올 거고 먹고 살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기였었습니다. 발권 수수료 0%가 나온다는 순간에 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좋아한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고 모처함에 당한 작은 여행사는 바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작은 여행사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먹고 살 길이 없기 시작합니다. 수수료가 0%라는 것은 항공사가 과연 0%를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뒤에 미리함이 있어요. 0%씩 되는 것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모든 여행사한테 수수료를 똑같이 대우해주는 거래 관계를 한다는 건데 0% 한다는 건 내가 거래하고 싶은 여행사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대형 여행사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볼륨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2%, 4%, 5% 지금도 대형 여행사들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앞으로 작은 여행사는 거래를 안 하고 난 대형 여행사만 거래할 거라 라고 선언하는 게 사실은 항공권 수수료 0%에 대해 진짜 숨겨져 있는 의미였었어요. 이때 당시 우리가 모두 다 담화문을 나가서 대우를 다 같이 했다. 그럼 이때 공평한 VI 제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세계적으로 다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거 하고 있었는데 한국만 덜렁 수수료가 남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세계적인 흐름 하에서 거기서 우리가 항공사에서 뺏어올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늘 가고 있었습니다. 늘 캐짐이 그래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머무르면 그 캐짐에 빠져가고 그 절벽을 못 건너갑니다. 우리 여행사가 대부분의 여행사가 그 캐짐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까지 2000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0년 10년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 사기를 전기 후기로 바꾼 이유가 20년간 사실은 같은 흐름을 갔어요. 1910년
2010년 전반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흐름을 쭉 갔었는데 그 항공권 수수료 하나로 인해서 여행사의 승패가 갈라졌고 생존과 죽는 게 달라졌어요. 여행사는 더 다양화됐고 작은 여행사는 더 소형화됐고 그래갖고 제가 전기 후기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캐즘이 딱 빠지고 아까 2차 캐즘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여행사에. 지금 이 회사들이 아마 이러한 회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타이디스케어가 2010년, 익스피디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피디어가 드디어 이제 우리 여행업 역사에 등장을 시작합니다. 2011년 스카이스캐너가 11년, 마이리얼TV 2012년. 아 이거 재밌어요. 우리 회사 자회사 중에서 네일스토어 돌핀스가 있었는데 그거 베껴다가 딱 창업 경진대회에다가 대상 받아갖고 2010년도에 200억 투자 받고 1,500억 투자 받고 저도 캐즘을 못 건넜습니다. 호텔스닷컴이 2014년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2019년에 끄트머리 노란풍선이 싹 뒷담에 상장된 결과가 있죠. 그럼 2000년 후반에 뭘까요? 2010년 이후에는 여행사가 아직까지 알고 있던 여행사가 별로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어요. 패키지 상품도 이제 직판 여행사도 별로 없어졌고 하나투어, 모더투어 몇 개 회사만 잘 먹는 세대, 그 다음에 상장된 회사만 잘 되는 회사들이 시장의 주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형화에 성공한 토종 여행사.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갑작스레 해외 OTA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여행사에. 인터넷 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1999년 온라인 여행사가 한국에 최초에서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년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1999년 됐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말이 여행업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문헌에 이렇게 보니까 문헌에 영어로 된 문헌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오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나온 미국 여행업 협회에서 나온 자료였었어요. 2000년대 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로 된 종이로 된 티켓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 가서 내가 대면 안 하고 수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 겁니다. 라는 게 최고 깨어있는 여행 선도자들에서 나온 일입니다. 지금은 그거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알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사실은 10년도 안 걸려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90년대 후반에 제가 98년도, 90년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뒤로 5년도, 10년도 안 걸려서 인터넷이 왔고 다시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무기로 돼서 이러한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다음에요. 2차 캐즘 발생하고 새로운 최근이죠. 요게 이제 우리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2차 캐즘이 발생하고 대진표를 보니까 대형 토종 여행사, 해외 인터넷 포털, 분소 여행사.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어제 기준으로 7,600원, 모두투어 1,800원, 노란풍선 700원. 롯데관광은 아시다시피 호텔에 들어간 거죠. 참 좋은 여행 800억, 세종 720억. 이거 대진표를 가만히 보니까 대형화에 성공한 토종 여행사들이 규모가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해외 OTA들 보니까 부킹홀더스가 200조, 익스피디어도 200조가 150조 있었는데 쪼그라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분명히 10년 전에 200조가 넘었어, 150조가 넘었었는데 쪼그라들었는 줄 알고 이상하다, 이거 수치 잘못됐다. 내가 10년 전에 이거 얘를 상정됐을 때 100조가 넘었는데 뭔 소리냐. 예, 익스피디아 졌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3대 여행사가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해외 나가서 만나는 해외 관광 분야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 세계는 이미 세계의 여행사로 판이 끝났다. 그 세계의 여행사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 세계 중에 하나가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트립닷컴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싸워갖고 익스피디아가 제일 잘 나가다 최근에 지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판매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얘들은 B2C, 얘들은 B2B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익스피디아가 B2C를 넘어갔다가 얘들한테 먹혀서 시가총액이 확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래도 뭐 26조입니다. 우리보다는 좀 크죠. 예. 202조. 우리가 맨날 텔레비에서 보는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이 다 여기 있죠 지금. 트립닷컴을 제가 제 기억은 2000년 초반이나 90년 후반쯤에 시트립이라는 여행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제가 그때는 호텔 비즈니스를 많이 해갖고 시트립 한국 GS에 제가 계약을 땄어요. 시트랩이라는 중국 회사는 중국 자본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었었어요. 그 미국 자본이 시트랩에 투자를 하고 그거 갖고 부동산을 열심히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부동산을 열심히 해서 중국 전역에 부동산을 무지하게 많이 해서 스트립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장을 만나면 이게 부동산이야, 여행사야 이럴 정도로 자본의 본주는 미국에서 있었어요. 트립닷컴이 아시아에서는 짱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권 예약 엔진 스카이스캐너 카야, 스카이스캐너를 트립닷컴에 최근에 샀어요. 근데 최근에 무섭게 또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에어비어. 한국에는 제도 장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대진표를 한번 볼까요? 대형화에 성공한 토종여행사, 해외 OTA, 인터넷 포털, 네이버 28조, 군소여행사. 캐진 이후 발생한 대진표가 붙었는데 게임하면 누가 이기게 될까? 아주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넘 저렇게 대진표가 딱 짜여졌는데 뭐가 왔어요? 팬데믹이 왔습니다. 팬데믹. 우리가 제일 출국자 수가 무려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2,700만 명 나가던 게 6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행객일까요? 아니죠.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저 한국 주재에 있는 드디어 팬데믹은 3차 캐진이 발생합니다. 1차 캐진에서는 해외 자유여행을 했고 2차 캐진에서는 항공권이 가르치고 4차 캐진에서는 불행하게 전염병이라는 게 여행을 흔들어 나가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절벽을 넘고 누군가는 절벽을 못 넘는데 그게 병이 됐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학자들이 대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여행 기업은 자본력이 악화되고 조직이 대분변성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면 자본과 조직을 지킨 기업이 수요의 대부분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관광학자,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 이 사람들이 예측은 다 맞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투어가 흑자를 제일 많이 냈죠. 그죠? 이거 다 예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이후에 자본하고 조직을 지키고 광고를 하는 회사는 하나투어밖에 없었어요. 모두투어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노란봉선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홈쇼핑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자본과 조직을 얘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독식을 한 겁니다. 아까 OTA들도 독식을 유도하기 시작한 거고. 어차피 코로나 기간에 다음 게임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한 3년 전쯤 지나면 다시 많이 장악했던 하나토의 시장 점유율은 내려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맨 처음엔 두려움 속에서 대형 여행사의 선한 집중 현상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져서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시간은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올해 내년에는 조금 더 독점력이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마 이 기간에 이거 끝나고 나면 대규모 M&A가 발생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호가 온라인 여행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 여행사들 M&A 다 지금 올라와 있죠. 하나도 올라와 있고 모두도 올라와 있고 그죠? 문화공선 올라와 있고 우리 같은 토종 기업들이 대부분 M&A 대상 기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하나토는 곧 팔릴 것이다. 발생할 거라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지금 예측한 결과입니다. 제5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 뭐 어쩌거나 2024년도에 185개 중에서 142개가 과거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완전 회복기가 오리라고 보는데 이 회복기가 바로 3차 캐즘이 발생한 시기하고 다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사 많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큼 많은 거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진짜 우리나라 여행사 많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인데 19,000개가 아니라 23,000개라고 일본은 1억 2천 명인데 12,000명입니다. 우리가 인구에 근데 일본 여행사는 한국이랑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은 다 독고다이야. 그렇죠? 1차 하나 투어나 내일 투어나 같이 싸우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정점에 여행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1차 홀세일러, 2차 홀세일러, 그 다음에 리테일러가 있습니다. 이건 지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다 직원도 한 명 있거나 같이 직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소금 만들 수도 있고. 미국은 3억 3천 명인데 9,004. 한국이 여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 자체는 자꾸 여행사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일자리 숫자를 더 수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한국 여행사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여행사가 있고 휴폐업이 창업과 폐업이 너무 많고 1인당 생산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거는 다음에 혹시 있으면 주제를 하고 아까 올려주시고 캐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3차 캐즘을 끝나고 났더니 대한민국 토종 여행객도 다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비해 네이버 같은 데는 인터넷 포털로 넘어가고 있대요. 그러나 이거 아직 시작에 불과한 캐즘입니다. 여행업의 변화를 가만 봤더니 과거에는 허가제였다가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대형 여행사가 생기고 막 있습니다. 변화가 허가제였다가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였냐? 모바일 시대에서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2010년 이후였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대는 무엇이냐? AI 시대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는 AI 시대. 이게 그럼 과연 여행사에 어떠한 의미를 줄까? 제가 1990년 후반 인터넷 치기 전에 종이 티켓이 나올 것이다. 뭐 티켓이 막 내겠죠. 지금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 토종의 해외 OTA들도 맛이 갈 거다. 예.
그 다음 시대에는 맛이 갈 거다. 그럼 어떻게 변해요? 여행이?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 OTA 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은 모두 다 같이 소비자가 쓸 때 여행 갈 때만 앱을 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엑스피디아 내가 호텔 예약하면 여행 갈 때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나옵니다.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AI랑 결합된 미래에 우리가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부킹하고 찾는 것은 생활화된 모모가 될 겁니다. 여행 갈 때만 여는 사이트가 아니라 생활에서 늘상 쓰는 데서 여기서 내가 SNS에도 하고 여기서 내가 여행 갈 때 동경에 있는데 나랑 같이 온 애가 여기에 한 200명 있네. 얘 불러갖고 야 너 거기에 맛있는 거 있냐? 뭐 먹냐? 나 여행 갔다 와갖고 즐거운 사진 있어. 여기다 올려야 돼. 유튜브에다 올리고 여기다 올리겠죠. 생활에 대한 나의 모든 생활을 여행 갈 때만 여는 앱이 아닌 내 생활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뭐뭐하고 그 뭐뭐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 AI가 만들어줘요. 진짜 여러분들 AI 한번 써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년 걸릴게 많은 경제학자들은 3년에서 4년 정도면 그 10년에서 20년 거를 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얼 스토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관악클럽에 가서 한 대표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회사의 프로그래머가 100명입니다. 프로그래머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한테 내가 6개월, 1년 전부터 업무 지시한 게 프로그램 개발을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 실장이라는 애가 코딩도 모르는 애가 AI에다가 코딩하고 이렇게 해달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했더니 만들어지더래요. 소요시간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게 카카오랑 결합이 되느냐 했더니 카카오랑도 결합이 되더랍니다.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 100명의 기술진들이 1년 동안 못 봤던 거를 일주일 만에 개발을 해갖고 카카오 다음 주에 입증은 됩니다. 그게 AI거든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여행에 대한 역사하고 캐징하고 프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캐징을 해야 된다 있죠. 그죠? 1차는 잘 넘었고 2차 넘고 3차 잘 넘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다음에 또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음 캐진도 충분히 지금처럼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세 번을 겪었으니까 네 번째 못 넘겠어요? 나는 네 번째 캐진도 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